동물농장 제1장. 그날 밤 메이너 농장의 존스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닭장 문을 걸어 잠그기까진 했으나 술이 너무 취해 닭장에 작은 구멍 닫는 일을 잊어버렸다. 그가 갈지자걸음으로 마당을 건너가는 동안 그의 손에 들린 등불의 둥근 불빛도 좌우로 크게 출렁거렸다. 그는 본체 뒷문에서 장화를 발꿈치로 차 벗어던지고 부엌 술통에서 맥주 한 잔을 마지막으로 따라 들이키고는 침대로 향했다. 침대에는 아내가 벌써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존스 씨의 침실 불빛이 꺼지기 무섭게 농장의 모든 축사에서는 일제히 부시럭거리는 소리, 날개 퍼덕이는 소리들이 나기 시작했다. 지난날 무슨 상인가를 탄 적이 있는 늙은 수태지 매니저가 전날 밤 이상한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가 그 꿈을 농장의 다른 모든 동물 동지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낮 동안 쫙 퍼졌고, 그래서 존스 씨가 완전히 잠드는 밤 시간을 기다렸다가 동물 전원이 농장 큰 헛간에 모이기로 되어 있었다. 늙은 스테지 매니저가 품평회 같은 데 나갈 때 붙여지는 공식 명칭은 윌링던 뷰티였으나 동물들은 그를 메이저라 불렀다. 농장 동물들은 그를 퍽 존경하고 있던 터라 그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모두 1시간의 잠쯤은 희생시킬 용의들이 있었다. 넓다란 헛간 한쪽에는 대들보에 매달린 등불 밑으로 제법 높지막하게 연단 비슷한 것이 만들어져 있었고, 늙은 메이저가 거기 벌써 집단을 깔고 편안히 좌정해 있었다. 그는 나이 12세로 최근 몸이 좀 불고 이빨은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지만 여전히 현명하고 자애롭고 위험이 넘쳐 보였다. 헛간에는 금세 농장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제각각 자기 방식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맨 먼저 도착한 것은 블루벨, 제시, 핀처라는 이름의 3마리의 개들이었다. 이어 돼지들이 들어와 연단 바로 앞에 집단 위에 자리 잡았다. 암탉들은 창턱에 올라앉고 비둘기들은 석가래로 올라가고 양과 암소들은 돼지들 뒤편에 앉아 벌써 새김질을 시작한 참이었다. 짐술에 끄는 말 복서와 클로버가 나란히 함께 도착해서는 집더미 밑에 혹시 다른 몸집 작은 동물들이 숨어 있다가 발굽에 밟힐세라 조심조심 털투성이 발굽을 떼어놓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클로버는 이미 중년을 바라보는 뚱뚱한 어미말이었는데 4번째 새끼를 낳은 뒤로는 영 옛날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복서로 말하면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으로 키가 거의 18뼘이나 되고 보통 말 2마리를 합쳐놓은 것처럼 힘이 셌다. 그가 좀 멍청해 보이는 것은 코 밑에 흰 줄 때문이었다. 사실 그는 머리가 아주 1급으로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심지가 꿋꿋하고 일할 때는 무서운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농장 동물들에게 널리 존경받고 있었다. 그들에 이어 당도한 것은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자민이었다. 당나귀 벤자민은 농장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성질도 제일 고약했다. 그는 좀채 입을 떼는 일이 없었지만 뗐다 하면 시큼씁쓸한 논평을 내뱉기 일쑤였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파리를 쫓으라고 그에게 꼬리를 달아준 모양이지만 자기로선 차라리 파리도 없고 꼬리도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었다. 농장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절대로 웃지 않는 것도 그 벤자민이었다. 왜 웃지 않느냐 물으면 웃을 만한 일이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내놓고 인정한 적은 없지만 그는 내심 복서를 존경하고 있었다. 일요일이면 그들 둘은 과수원 너머 작은 목장에서 말없이 나란히 풀을 뜯곤 했다. 복서와 클로버가 자리를 잡고 앉자 이번에는 어미 잃은 오리 새끼들 한떼가 헛간으로 몰려들어 밟히지 않을 자리를 찾느라 이리저리 삐약거리며 돌아다녔다. 클로버가 커다란 앞발로 울타리를 만들어주자 오리 새끼들은 그 안에 들어가 금세 잠이 들었다. 마지막 순간에 도착한 것은 존스 씨의 경마차를 끄는 아립답지만 머리는 텅 빈 흰색 암말 몰리였다.
몰리는 각설탕 덩어리를 씹으며 아주 우아한 맵시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앞쪽 연단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흰 갈기를 펄럭이기 시작했다. 그 갈기에 달린 빨간 댕기를 자랑하고 싶어서였다. 맨 마지막 참석자는 고양이였다. 그녀는 늘 그렇듯 제일 따스한 자리가 어딜까 두리번거리다 복서와 클로버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 거기서 그녀는 메이저의 연설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듣지 않고 혼자 꼬르륵거렸다. 길든 집까마귀 모지즈만 빼고는 농장의 동물 모두가 참석했다. 까마귀 모지즈는 존즈 씨의 본체 뒷문 횃대에서 자고 있었다. 동물들이 모두 편히 좌정하고 연설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을 보자 메이저는 목청을 다듬어 말하기 시작했다. 동무들, 여러분은 모두 내가 지난밤에 꾼 이상한 꿈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허나 꿈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 다른 이야기부터 좀 할까오. 동무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낼 날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소. 죽기 전에 나는 내가 한평생 터득한 지혜를 여러 동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내 의무라 생각하오. 나는 오래 살았고 돼지우리에 혼자 누워 오랜 시간 생각도 많이 해보았소. 나는 지금 생존해 있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우리 동물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오. 내가 오늘 여러 동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도 바로 그것이오. 자, 동물들의 삶이 어떤 겁니까? 우리 똑바로 봅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달프고 그리고 짧소. 우리는 태어나 몸뚱이에 숨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먹이만을 얻어먹고 숨 쉴 수 있는 자들은 마지막 힘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일을 해야 하오. 그러다가 이제 아무 쓸모도 없다고 여겨지면 그날로 우리는 아주 참혹하게 도살당합니다. 영국의 모든 동물들은 나이 1살 이후로는 행복이니 여간이 하는 것을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영국의 어느 동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참과 노예 상태, 그게 우리 동물들의 삶입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진실이요. 하지만 그게 자연 질서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영국 땅이 너무 가난해서 거기 사는 것들에게 품위 있는 삶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동무들, 그게 아닙니다. 천만에. 결코 그게 아니죠. 영국은 땅이 기름지고 기후도 좋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동물들이 있다 해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이너 농장만 해도 말 12마리, 암소 20마리, 양 수백 마리에게 상상 이상의 안락하고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이 비참한 조건 속에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노동해서 생산한 것을 인간들이 몽땅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동무들,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거기 있어. 한마디로 문제의 핵심은 인간이요. 인간은 우리의 진정한 적이자 유일한 적입니다. 인간을 몰아내기만 하면 우리의 굶주림과 고된 노동의 근본 원인인 영원히 제거될 것이오. 인간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는 젖을 생산하지도 않고 달걀을 낳지도 않으며 힘이 붙여 쟁기도 끌지 못하고 토끼를 잡을 만큼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동물의 주인입니다. 그는 동물들을 부려먹고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챙깁니다. 우리의 노동이 땅을 갈고 우리의 배설물이 그 땅을 기름지게 하지만 우리는 몸뚱이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암소 동무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이 짜낸 우유가 도대체 몇천 갤런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우유, 새끼들을 튼튼히 기르는 데 쓰였어야 할 그 우유가 모두 어찌 되었소? 그 우유는 고스란히 우리 적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암탉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알을 낳았지만 그중 병아리로 부화한 알이 몇 개나 돼요? 나머지 알들은 모두 시장에 내다 팔려 존즈와 그 수하 일꾼들의 돈주머니를 불려주었소. 그리고 클로버 동무, 당신이 낳은 새끼 4마리는 지금 어디 있어? 늙음하게 당신을 부양하고 당신의 기쁨이 되어야 할 그 새끼들 말입니다.
당신의 새끼들은 나이 1살에 팔려갔고 당신은 그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어. 4번의 해상과 고된 노동의 대가로 당신이 얻은 게 뭐요? 하루 몇 끼 쥐뿔만한 먹이와 마구간 말고 지금 당신이 가진 게 뭐요? 게다가 우리는 그 비참한 일생조차도 자연 수명대로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어. 나 자신으로 말하면 운이 좋았던 편이라 별로 투덜댈 생각은 없어. 나는 12년이나 살았고 내가 퍼뜨린 자손만 400마리가 넘소. 그게 돼지의 자연스러운 일생입니다. 허나 어느 동물도 끝에 가서는 무지막지한 칼날을 피할 수 없소.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젊은 식용돼지 제군. 그대들은 1년 안에 도살장에 끌려가 울부짖으며 숨줄을 끊기게 될 것이오. 우리 동물들은 아무도 그 끔찍한 최후를 피할 수 없소. 암소, 돼지, 암탉, 양 모두가 그렇소. 말과 개들이라 해서 팔자가 더 낫다고 할 순 없소. 거기 앉은 복서동무, 당신의 그 우람한 근육에 힘이 빠지는 날 존주는 당신을 폐마 도축업자에게 넘길 것이오. 업자는 당신의 목을 따고 절절 끓는 물에 삶아 여우 사냥개용 먹이를 만들 거요. 개들은 나이 들고 이빨이 빠지면 존주가 목에 벽돌장을 달아 근처 연못에 빠뜨릴 것이오. 그러므로 동무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모든 불행이 인간의 횡포 때문이라는 게 너무도 명백하지 않소? 인간을 제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노동 생산물은 모두 우리 것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부자가 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 생명을 바쳐 인간이란 종자를 뒤집어 엎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동무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요. 반란을 일으키라, 반란을! 물론 그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나로서는 알 수 없소. 일주일 후일 수도 있고 100년 후일 수도 있소. 하지만 머지않아 정의의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만은 지금 내가 발밑에 지푸라기를 보듯 확실한 일이오. 동무들, 여러분의 남은 여생 동안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시오. 무엇보다도 나의 이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 미래의 모든 세대가 승리의 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시오. 그리고 동무들, 여러분의 결의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오. 헛된 얘기에 솔깃해서 길 잃고 헤매면 안 됩니다. 인간과 동물은 다 같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쪽의 번영이 꼭 다른 쪽의 번영이기도 하다. 그따위의 말을 인간들이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마시오. 그건 모두 거짓말이오. 인간은 인간 말고는 그 어떤 동물의 이익에도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물들에게는 완벽한 단결과 투쟁을 통한 완벽한 동지애가 필요하오. 모든 인간은 우리의 적이며 모든 동물은 우리의 동지입니다. 연설이 이 대목에 이르자 우레 같은 함성이 일었다. 메이저가 연설하는 동안 커다란 쥐 4마리가 구멍에서 기어나와 엉덩이를 깔고 앉은 자세로 연설을 듣고 있다가 거기 와 있던 개들의 눈에 띄었다. 재빨리 구멍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메이저는 앞발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다. 동무들! 결정해야 할 문제가 하나 생겼소. 쥐, 산토끼 같은 동물은 우리의 동지입니까? 적입니까? 우리 이 문제를 투표에 붙입시다. 오늘 모임에 이 문제를 상정하는 바예요. 쥐는 우리의 친구입니까? 당장 투표가 실시되었고 압도적 다수가 쥐도 친구라는 쪽으로 쏠렸다. 반대표는 4뿐이었는데 그 4표는 개 3마리와 고양이가 던진 것이었다. 고양이는 양쪽 모두에 투표했으니 나중에 발각되었다.